주식을 이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거 시작해도 괜찮은 건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면 내가 꼭지를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많죠.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말씀을 주식을 하냐 안 하냐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주식해? 뭐 해? 뭐 이런 맞아. 주식하니? 맞아요. 흔히 너도 주식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 표현은 이제 주식 들어갔어 이번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주식을 어느 기간 딱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줄이면 그 매매 딱 한 동작이죠.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걸로 이 주식 투자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식해도 되냐는 게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마켓 타이밍을 지금 정하시려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시기. 사실은 투자의 큰 관점에서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산을 배분하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또 제 전공이 이제 그거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 채권이라는 뭐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동산 그 외의 자산 이렇게 잘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이고 그 배분되어져 있는 자산 클래스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하죠. 예를 들면 주식의 내 자산의 30%를 배분했다면 삼성전자, 테슬라 이런 걸로 이제 채우는 행위를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그리고 언제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빼고 편입 편출을 시킬 거냐 그게 사실은 마켓 타이밍인데 우리는 대부분의 투자의 관점을 얘기를 하면 언제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 질문하신 것도 지금이라도 주식해야 되나요? 이 얘기를 조금 바꿔주면 좋아요. 지금은 주식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투자의 시대에 살면서 투자의 시대 이퀄 사실 초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전한 자산인 예금이나 채권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날 게 뻔한데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자산인 주식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 지금의 국제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오히려 더 적합한 것 같고요. 어떻게 100% 올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nothing, 아무것도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지난 29년 동안 물론 간헐적으로 주식 투자를 중단한 적은 있습니다만 항상 비율의 문제였지 주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과 함께 쭉 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 직장인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 직업을 구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호구지책을 하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화를 얘기하죠. 직장에 가야지만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고 또 배움의 기회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9년 전에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를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만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방향으로 삶을 운영해 온 것 같아서 현실적인 투자 수익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는 물론 고통스럽긴 하죠. 가끔 가다가. 근데 고통 없이 무슨 결과가 나오나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직장 생활 하시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의 다소의 문제지 올인하고 낫띵인 그런 상태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주식 투자를 권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적금하니? 이런 건 잘 안 물어보잖아요. 네. 당연하게 그거는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식도 적금처럼 우리가 뭐 자산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받아들이면 적금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죠. 너 적금 얼마나 그쵸. 있어? 얼마나 어떤 적금 해? 넣니?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식할 때 주식해? 맞아요. 혹은 주식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요? 나오는 걸 벌써 생각하는 거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주식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은 늘상 내 반려, 요즘 반려라는 게 네. 키워드잖아요. 반려동물, 반려식품, 반려가구도 생겼더라고요. 이제 주식도 사실 반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기업과, 물론 영원히 반려할 수는 없지만 좋은 기업의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반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금처럼 주식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수익률뿐만 아니라 주식을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관심과 그렇죠. 그런 사고의 폭이 예. 확대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또 하나의 그런 얻을 수 있는 점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발표하기 전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게 모두가 예상을 하면서 당연히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오히려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 이런 걸 보고는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네. 일단 삼성전자가 두 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지금 현재 얼마죠? 8만 얼마. 8만 원대 초중반, 네. 뭐 중반, 뭐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가는 지금 현재 쿼트되는 주가는 8만 원대인데 사실은 예전에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58이 40, 400 몇십만 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어감의 차이가 있으시죠. 8만 원 하니까 굉장히 아직도 싸 보이는데 그걸 400 몇십만 원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말씀하실 때 주가보다는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간명하게 그 기업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런 질문까지도 하시잖아요. 물론 정말 초보이신 분들, SK하이닉스가 더 비싸. 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비싸잖아요. 단순히 주가만 비교를 하니까. 네. 근데 SK하이닉스하고 그거는 차이가 엄청나죠. 네. 현대차가 더 비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가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작년 이맘때 4만 원대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처음 벌어졌을 때 4만 전자라는 말을 많이 했죠. 4만 전자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셨어요. 그걸 누가 팔았냐면 그 똑똑한, 그 위대하다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팔았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증시에 새롭게 들어오시면서 삼성전자를 샀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4만 전자였었는데 지금 8만 전자니까 2배가 올랐네요. 네, 1년 만에 2배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탁월하게 시가총액 1등이죠. 세계 D램 반도체 1등 하는 회사고, 그 무거운 종목이 1년 만에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 1월 초에 엄청난 매수세가, 개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조만간 10만 전자 갈 것 같았는데 그게 쭉 빠져서 8만 원대도 위협을 받고 이랬잖아요. 네. 물론 9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선 엄청 고통스럽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켓 타이밍. 삼성전자를 어제 딱 저점에서 사가지고 딱 고점에서 팔고 나온다는 그 기대가 있으시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죠.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 기억 속에 있는 삼성전자는 정말 오리지널 3만 원이 무너진 적도 있었거든요. 5천 원 기준으로요. 네, 지금 8만 원이 아니고 지금 8만 원의 50분의 1인 그 기준으로 3만 원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97년도, 98년도 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때 딱 타이밍에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3만 원 잡고 지금 얼마라 그랬죠? 400 몇십만 원인데 대충 그러면 150배 가까이. 그렇죠? 150배 가까이 수익이 난 건데 98년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아마 두 분도 기억에 선명하실걸요. 불과 몇 년 된 거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투자자가 그 큰 수익을 다 향유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주변에 그런 분 있으세요? 그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두 사람 있을 거예요.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혹은 그 일가겠죠. 팔 수 없는 지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사주를 뭐 개인 지분 취득을 해서 더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삼성전자는 지금도 좋은 회사지만 IMF 그 무렵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였고 다 입사하고 싶은 회사였고, 그렇죠? 거기다가 성장하는 회사라는 생각에 일고의 의심도 안 했잖아요. 삼성 망한다는 사람 뭐 간혹 있을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망할 거라는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이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돈을 못 벌었을까요? 삼성전자 매매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제 기억에도 제 주변에도 나 삼성전자로 수익 많이 났다 이런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단에서는 예전에 액면 분할 전에는 삼성전자 투자도 잘 안 했어요. 지금 전체 삼성전자 총 발행 주식의 한 7%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다 어디에 갖고 있어요? 대주주 일가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가들만 갖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 얼마나 많이 샀는데도 진짜 많이 샀는데 7%좀 네. 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계속 사고 팔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삼성전자를 제가 지금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우량한 대형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딱 바닥에 사서 딱 고점에 파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차라리 그걸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주식을 하라고 저는 권해요. 예, 주식의 펀더멘탈을 보지 말고 가격의 변동성, 그 결정이 주는 효과가 크겠죠. 네. 그게 다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예요. IT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딱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일주일에도 막 더블 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는 게 낫죠. 근데 삼성전자는 정말 무거운 주식인데 직전 1년 동안 더블이 났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딱 삼성전자를 82,000원, 83,000원에 사면은 정확하게 그 고점이라서 영원히 이 가격 위로는 안 갈 것 같다라는 그 공포가 있으실 수 있어요. 왜? 남들은 4만 원, 5만 원, 6만 원에 샀는데 내가 8만 원대 살래니까 그런 두려움은 당연히 있단 말이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면은 일단 주식을 스톱하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전혀 자신이 없는 분들이에요. 대형 우량주를 사실 때는요, 경기를 보시고 업황을 보시고 다 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딱 샀을 때가 영원히, 혹은 영원히는 너무 가혹하니까 적어도 10년 혹은 5년 동안에 한 번도 이 가격 이상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혹은 현대자동차 혹은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샀을 때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가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만드는 갤럭시가 애플에 밀려가지고 쭉 2류, 3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럴까요? 혹은 내가 딱 투자하는 걸 어떻게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삼성전자 기술진들이 연구를 태만히 하거나 삼성전자의 글로벌 세일즈 팀에서 야, 이제 그만 팔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영속 기업이라는 거는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공장이나 평택 공장에서는 24시간 돌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부의 세일즈맨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팔고 있죠. 더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게 업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면서 단기적인 분기 영업이익, 뭐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낮아질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몇 분기 혹은 1, 2년의 주기가 아니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가. 그죠?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간헐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계속 늘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현명한 분은 딱 모멘텀을 잡아서 야, 이번 분기부터는 추락이야, 다음 분기부터는 또 반등이야, 이걸 알아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재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 BM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한가를 보시고, 그리고 그 경영진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여전히 주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분들을 다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말씀하셨는데 9조 3천억을 벌었거든요. 네. 한 분기에 90일 동안 9조 3천억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루에 1,000억씩 버는 거죠. 네. 유사일에 그런 회사가 없었죠. 물론 한 분기에 10몇 조 번 적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고요. 그리고 그 실적의 어떤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믿음,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나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할 때나 우리가 다른 주식에 투자할 때나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확신이 없다라는 거는 물론 지금이 적절한 가격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은 버블을 형성한 기업들,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아주 작은 회사인데 뭐 요즘의 우선주처럼 막 펀더멘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있을 때는 그런 경계와 두려움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 대형 우량주를 사실 때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업에 투자할 때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살아있는가와 내가 이 주식을 살 때에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삼성전자를 사시면서 한 1년 사이에 한 300% 이런 분 있으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자세로 투자하시지 말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좋은 비즈니스 모델에 내가 동업한다, 그런 개념으로 투자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시겠죠. 주가의 너무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그 기업에 대한 그 매출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런 좀 신뢰, 그렇죠. 믿음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으세요. 가격의 마켓 타이밍을 잡는 영역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지 않고 그 기업하고 진짜 좋은 표현을 해주신 게 동업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가장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가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동업하는 거다라고 말씀은 무슨 공자 같은 얘기냐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느끼시고 실행하시면 돼요. 근데 동업을 두 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업관계라는 건 옛날 어른들이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어려우니까요. 왜 어려울까요? 맺기 어렵고 헤어지기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을 통한 동업은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그 아이폰을 보면서 환호했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지인이 그런 걸 개발했다고 했을 때 동업하자 그러면 동업시켜주나요? 안 시켜주죠. 왜? 본인이 그렇게 위대한 발명을 했는데 그걸 왜 친구와 동료와 나누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 상장돼 있다는 건 그 회사가 개발한 거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동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애플 주식을 사는 거는 동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아이폰 사셔서 막 열광하지 마시고 동업하셨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겠어요. 그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동업은요, 사적인 동업은 도장을 찍고 하지만 도장을 찍고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거든요. 주식은. 네, 저쪽 의사와 관계없이 동업할 수도 있고 해버리면. 저쪽 의사와 관계없이 동업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동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애플에도 동업할 수 있고 제프 베이조스가 하는 아마존에도 동업할 수 있고 테슬라, 그죠? 이런 관계를 사적으로 동업하시려면 머리 뽀개지실 거예요. 그렇죠. 힘드실 거예요. 변호사 다 사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은 사업가와의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테슬라, 아마존 이런 거 지금 고평가 아닌가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한 1, 2년 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하고 동업을 했는데 투자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날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실망을 했나요? 계속 주가가 오르고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내가 왜 먼저 동업을 파자고 하지? 그런 질문을 대중들에게 던진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죠.
동업을 그만둘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죠. 그 주식을 팔아야 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들고 나는 그 행위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동업을 중단해야 될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나의 동업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죠. 그럼 뭐냐면 동업자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여러분들의 동업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동업의 마인드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바로 회수하십시오. 주식을 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동업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테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동업자금은 1억밖에 없는데 지금 동업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동업자가 나타난 거예요. 동시에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그 경우 어떡하겠어요? 네, 이 동업을 파고 이 동업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주식을 팔고 이 주식으로 옮기는 합리적인 이유죠. 또 하나는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 거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내가 애초에 이 동업을 결정하고 투자금을 댔을 때 나의 기대 수익률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는 이 정도의 수익이면 될 거야 라고 처음 마음 먹고 동업도장에 찍을 수 있잖아요. 주식을 사는 행위죠. 그게 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동업을 그만둘 수 있는 딱 세 가지예요. 주식을 파는 이유, 동업을 그만두는 이유는 달성이 됐을 때, 더 좋은 동업자가 발견됐을 때, 혹은 동업자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나의 동업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식을 파는 건데 우리는 5% 먹고 와 네, 그런 걸 계속 반복해서 성공하실 수 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3년 만에 30억 벌었네, 50억 벌었네 이런 분들 책도 쓰시고 하시던데 저는 주변에 그런 분도 잘 만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런 재능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형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무턱대고 그냥 나는 이거 사면은 장기 보유하면은 될 거야라는 이런 생각으로 또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더 어떤 부분을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익률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네, 나의 동업에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정하면 편하죠.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캐시플로우 상의 어떤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야, 주식은 원래 10배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채권 베이스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연애 한 10%만 꼬박꼬박 벌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기대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개인의 독특한 경험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지 본인의 천성적인 리스크에 대한 애프타이트 이게 다 그런 기대 수익률을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이번 주식을 살 때에 어떤 정도의 기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정해놓고도 보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형주를 이렇게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시려면 오케이, 내가 이번 삼성전자와 동업하는 거는 연수익률 혹은 절대 수익률로 10% 이렇게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은행주를 투자할 때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은행주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주위에서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거는 항상 기대 수익률을 정하고 그 기대 수익률이 달성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동업을 끝내라고 해요. 왜? 은행 비즈니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은행 비즈니스가 영원히 우상향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금리에 따라서 또 그 당시에 금융 환경에 따라서 또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 굉장히 이익의 가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예측하거나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면 은행에 나 예금하면 1% 받는데 그렇죠? 그럼 은행주를 사서는 그거 10배, 10%면 저는 만족하거든요. 그렇게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보다 내가 수익률을 정하고 그 수익률이 달성되는 시점에
네. 아까 말씀하신 동업을 끊는 거를 생각을 해봐라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회사는 업종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성장 산업이라면 그 성장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같이 라이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3, 4년 전에 테슬라의 미래를 보고 같이 라이딩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2배 먹었다고 나간 사람들. 네,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아마 그분들 중에 다시 못 들어와가지고 땅을 치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성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해 보이는 주식에 투자할 때와 시큐리컬한 혹은 저성장 산업에 투자할 때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 대한민국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를 네. 보면 그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량주, 네. 대형주 이런 종목들이 그 10년 전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도 거의 없더라고요. 많지 않죠. 2개 정도? 예, 아마 제가 알기로 2-3개 네. 정도밖에 안 되고 순위가 올라간 회사는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대형주, 우량주, 일반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 그리고 지금 주식에 관심을 네. 갖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정말 투자의 시대니까.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적립식으로 우량주를 사서 모으는 투자는 예. 충분하다. 예.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이 바뀌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예.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언을.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포트폴리오죠. 음.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 종목의 몰빵, 혹은 어떤 바이오 업체의 몰빵, 그죠? 아니면 뭐 자동차의 몰빵, 테슬라의 몰빵. 이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특히 변동성이 큰, 아마 테슬라를 투자한 분들은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니터를 켜실걸요? 기도 주식이죠. 예. 기도 주식. 기도주. 기도주. 주도주 말고 아니, 기도주. 테슬라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네. 변동성이 그만큼 예, 크고. 크니까. 예. 그리고 한 종목이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내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일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내재 가치는 지금 좀 떨어지고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테슬라처럼 이거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주식도 일부 있고, 그렇죠? 업종에 관련돼서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업종 대표주 종목 중에 이 경기에 순응하는 경기 관련주도 있다고 하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족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더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셔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정말 변동성이 큰 종목에 몰빵이 돼 있다거나, 그죠? 아니면 그 돈이 조만간 써야 될 돈인데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러니까 승률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는 방법이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해서요, 여러분 그냥 종목을 쭉 늘어놓는다는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례로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은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 그랬더니 증권주를 10종목 샀더라고요. 진짜로요. 이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여러 종목 사려매. 근데 그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상호 관계,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건 리스크를 줄여서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짜는 거니까, 요즘에 제가 좀 권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성장주에 대한 주도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왜? 사회가, 세상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데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회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죠. 우리로 치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 혹은 미국으로 치면 뭐 구글, 아마존, 뭐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지금 현재도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또 구글 이런 거 사상 최고가예요.
IT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느 틈에가 다시 사상체고 그만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력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냥 주도력이 없어진다? 이거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정점을 우리가 어떻게 딱 맞추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좀 갖고 계시되 그런데 그 그늘에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도 이른바 증시 내부에서 키 맞추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좀 섞어서 갖고 계시면 굉장히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 휠이 꽂히셔가지고 혹은 옆에 이대리가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기도하신단 말이죠.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성과를 잘 내시는 분들의 그런 공통점들도 제 주변에 투자로 큰 돈을 번 분들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